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피의자로 소환된 조국 전 법무장관이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간은 8시간 걸렸지만 검찰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일일이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17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 직후 조국 전 장관이 당시에 이런 글을 썼네요.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요. 이쯤 되면은 조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요즘요 이런 일이 조금 빈발한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한 식당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정말 뻔뻔함의 끝을 보여준 사건이었는데요. 해당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새벽 시간에 백발의 노인이 한 식당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 종업원이 주문을 받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술을 시켜서 한 번에 술을 마시고요. 네. 카운터로 움직이더니 여 종업원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 지금 뭔가 또 계속 먹네요. 네. 예, 맞습니다. 시킨 술을 계속해서 먹고 술이군요. 있고요. 네. 여기에서 음성은 나오지 않지만 경찰이 갑자기 출동을 하는데 여러 명이 둘러싸죠. 그러면서 네. 몸수색을 시작합니다. 네. 이 남성 아랑곳하지 않고 시킨 식사를 계속해서 먹습니다. 자, 경찰이 이렇게나 많이 왔는데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고는 뒷주머니에서 나온 이것. 뭔가를 끄집어냈네요. 네. 총 모양입니다. 어허. 가스총이었습니다. 자, 이 가스총을 소지하고 네. 여 종업원에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자, 이 백발에 놓이는 식사를 멈추지 않죠. 베레모도 고쳐 쓰고 다시 또 먹기 시작합니다. 네. 경찰이 와서 다짜고짜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경찰이 와서 자신의 소지품을 뒤지더니 급기야 빼앗아갔어요. 가져갔어요. 그런데 경찰이 둘러싸고 있는데도 식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경찰이 출동부터 한 이유는 대체 뭡니까, 그러면? 이 남성은 당시 혼자서 일을 하던 여종업원에게 총으로 쏴버린다라고 협박을 세상에. 했습니다. 당연히 이 여종업원은 112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경찰이 출동을 할 때는 2인 1조 순찰차 한 대가 출동을 하는데 총으로 쏴버린다는 협박이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하고 여러 경찰관들이 이 식당에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총으로 쏘겠다는 위협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서움에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경찰들이 왔어요. 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소지품을 뒤지더니 저렇게 뭔가를 꺼냈는데 앞서 김기혁 아나운서 설명처럼 번쩍번쩍했죠. 그게 가스총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수연 교수님, 네. 이 남성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고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한데 계속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이상한 장면으로 보여요. 제가 네. 볼 때는 일반인들은 이제 경찰이 나타나면 뭔가 내가 잘못했나 하고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질 텐데 네. 지금 뒤도 안 돌아보고 국밥 남아있는 그릇 속에 있는 밥을 어떻게든 이제 입속으로 다 집어넣으려고 네. 굉장히 허기지게 빠른 속도로 지금 입에다가 여러 숟가락을 막 한꺼번에 집어넣는 네.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저게 아마 저분의 어떤 정신적인 취약성을 지금 시사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네. 지금 이미 상황 판단력상은 굉장히 좀 미비점이 보인다. 저분이 저렇게 건강 상태도 좀 안 좋으신 것 같고 걷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굉장히 허기지게 된 과정을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는 지금 이 총기가 그런데 이 사람 손에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게 된 아하. 건지 네. 이게 더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요, 저 때가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대요. 저 종업원분은 얼마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까요, 최준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게 여성 혼자 일하시는 곳이잖아요. 대체적으로 이 범죄 행위들을 보면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나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해서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대구에서 10여 차례 여성만 혼자 일하는 가게를 대상으로 범죄 행위를 했다가 잡힌 적도 있었거든요. 1년 이상을 10여 차례 한 적도 있어요. 아하.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 이제 취약하게 여성분 혼자서 일하는 식당이나 아니면 가게들을 집중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범죄 행위가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저런 그 여성 혼자 일하시는 가게들이나 이런 어떤 식당들 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점검하고 그다음에 순찰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아하. 경찰에 바로 신고가 가능한 뭐 비상벨 같은 것도 설치를 그러네요, 해서 진짜. 이런 여성 혼자 일하시는 게 너무 이제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밤늦게 저렇게 네. 총까지 들고 와서 협박을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여성분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앞서 이수정 교수님도 그런 궁금증을 밝혀주셨는데, 저 가스총이, 글쎄요, 화면 이 CCTV 상으로 보면 좀 나이가 드신 분 같아요. 저분요, 어떻게 저걸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산 거예요? 저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 가스총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총기를 이제 소유하게 되면은 이제 본인의 것인지 아닐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네. 이 가스총의 소유주가 이 백발의 노인이 노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다른 사람의 명의의 가스총이었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앞서 진짜 이수정 교수 말씀처럼 저 가스총이 어떤 경로로 저 사람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반드시 경찰들이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스총이요, 정말 저 때는 어떤 협박에 그쳐서 천만다행이지 실제로 어떤 행동이 옮겨졌다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자신의 가스총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혹시 처벌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 가스총 같은 경우에는 총포 도검 및 화약류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돼서 아하. 허가를 받고 소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본인 명의의 이 가스총이 아닌 것을 봐서는 본인이 허가를 받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허가 없이 소지한 가스총인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될 때에는 총포 도검 이 관련 법에 따라서 위반이 돼서 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지금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 저 가스총으로 상대방을 위협을 하고 위협적인 언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협박 혐의로 일단 입건된 상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가스총이 본인 게 아니니까 어떠한 경로로 소지했는지가 중요한 게, 그러니까요. 저게 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이번만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로로 소지하게 됐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수정 교수님이 정말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저 노인의 행색이랄까요? 그리고 자기 소유의 가스총도 아닌데 갖고 있었다. 그리고 들어와서 다짜고짜 그 가스총을 어떻게 하겠다는 끔찍한 협박도 했고. 그런데 베레모까지 쓴 행색. 이거 정말 특이합니다. 일반적이진 않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베레모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물론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만약에 저분이 이제 퇴역하신 무슨 어떤 총기를 관리하는 직군에 계시다가 퇴역하신 분이라면 그럼 사실은 반납을 하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불법적으로 가지고 나오시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게 사실은 총포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이 가스총을 가지려면은 이게 실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찰에다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지금 전혀 없었다는 거니까 네. 이게 도대체가 불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암시장이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인 이제 어떤 사유로 소지하게 됐는데 반납을 안 하고 계속 갖고 있던 건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이번 사건 보면서요, 그런 어떤 불안감도 들어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않는 총포 도검류가 일상생활에 많이 숨겨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면요, 정말 오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글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어머니한테 우리가 과연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지난 9월 24일 오후 한 3시경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등산을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등산을 다녀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있던 40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을 아이고. 합니다. 즉각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런데 집에 있어야 될 아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경찰이 결국은 오후 4시경 아파트 인근의 야산에서 이 60대 어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로 주민에 의해서 발견된 것을 어이구. 확인을 했고요. 그 당시에 발견됐을 당시에 이 60대 어머니의 곁에는 수면제로 추정되는 약물이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아니, 딸은 집에서 숨진 채로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로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이러한 동기들을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숨진 채 있었던 그 딸, 숨졌을 땐 40대였습니다. 근데 15년 전에 30대였을 때 처음으로 이 딸의 뇌경색이 발병이 된 거예요. 세상에. 뇌경색이 발병이 되니까 거동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15년 동안 이 어머니는 이 거동이 불편한 딸을 간병을 해왔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15년간 이렇게 지극히 간병을 하니까 이 어머니도 우울증이 온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 어머니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24일 오후 3시경에 모친이 결국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를 하고요. 아이고. 본인도 딸을 살해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인근 야산에 올라가서 본인도 같은 방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아이고. 주민에게 이 살아있는 채로 발견이 된 것이고요. 결국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저희가 뭐 이 어머니의 이 행동을 이 범죄를 두둔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만 우리 예전에 뭐 긴병의 효자 없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어머니 반대 경우긴 합니다만 참 간호하다가 지금 우울증까지 알았답니다. 네, 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위 뭐 속칭 동반자살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하려다가 수면제를 먹고 산에서 이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결국 발견이 돼서 사망에 이르지는 못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제 이 자살 통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에. 이게 물론 범죄 사건으로 이제 비화되기는 했으나 근본적으로 보자면 간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종의 간병을 못해서 살해하고 그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우리나라의 자살 통계는 뭐 UN 통계에 따르면은 OECD 국가 중에 거의 30년 동안 지금 거의 최상위에 해당해서 그래요? 최근에 이제 리투아니아는 전쟁 중이거든요. 그 이제 나라가 1등이 되고 우리가 다시 다행히 또 2등으로 주저앉기는 했지만 네. 자살률이 너무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대책이 필요한데요. 네. 제가 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 분이 이렇게 지금 거동이 불편해서 10년 이상 이제 15년 동안 간호를 해야 되는 네. 중증 환자거든요. 그럼 지자체는 이분을 몰랐을까? 이게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네. 지자체에서 이런 환자들은 찾아가지고 지역 보건소와 맞아요, 연계된 진짜로. 요양병원에다가 보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있다고 엄마한테 이 요양을 전부 다 전담을 시키면은 이분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해보니 저는 정말 놓치고 있었는데 진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자체는 뭐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저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범죄입니다. 범죄를 두둔할 생각 없어요. 이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김기화 아나운서 뭐라고 그럼 얘기를 했습니까? 2004년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 딸을 정말 지극정성 들여서 간호를 해왔다고 세상에 합니다. 예. 그 고충이랄까요? 그 마음은 우리가 진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죠. 네네. 어쨌든 이제 이 어머니도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자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그런 진술을 했는데요. 딸이 이제 오랜 간병에 본인도 이제 지쳐서 힘든 것을 모두 끝내고 싶었다. 딸을 먼저 보내고 나도 따라가려고 했다. 라는 말을 경찰 조사에서 했습니다. 네. 자,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시청자분도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어쨌든 경찰 조사 그리고 검찰 수사 단계 그리고 이제 재판까지 갔습니다.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재판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결심 공판에서는 검사가 구형을 하고요. 네.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하고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망하면 더 이상 딸을 보살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 딸이 죽고 난 뒤에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기도 했다라고 밝혔고요. 아울러서 그동안 피고인이 아픈 딸을 극진하게 보살폈고 고령인데다
가족들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며 눈물을 보였는데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형, 즉 살인죄의 경우에 최고 형량보다 상당히 낮은 7년을 구형을 했는데 범행 정황을 감안해 구형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 집안의 저간의 사정을 좀 참작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앞서 이수정 교수님의 얘기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 그럼 이분은 그 15년 동안 지자체의 도움을 호소하거나 뭔가 좀 사회의 문을 좀 두드려 볼 생각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한다고 그냥 방치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적극적으로 저는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 기관이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혹시 이렇게 방치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도와줄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네요, 진짜. 저분들이 지금 생각해보세요. 15년 동안 딸을 간호하면서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먹고 살아야죠. 맞아요. 아이 간호해야죠. 전 뭐 생활이 풍족하지도 않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병원 같은 데는요 웬만하면 간병인들까지 같이 간호병동이라서 간호사들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병동도 있어요. 거기도 못 갈 형편이 돼서 저렇게 집에서 저는 치료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렇다면 생계도 책임지고 딸의 병 간호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취약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서 이런 분들이 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이걸 단순히 저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저분들 책임을 이렇게 하기만 안 되잖아요. 최근에도 뭐 그 부모님과 딸들이 함께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망한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약자들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도와주려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건을 토대로 이제 저 상황을 저희가 사파로 구성했는데요. 저 사파를 보면서 정말로 이 어머니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진짜로. 자신이 15년간 지극정성으로 간병해온 딸에게 나쁜 행동을 해야 하는 그 상황을 앞둔 엄마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저 어머니의 이제 변호인이 선처를 법원에 이제 호소했다는데 네. 그 배경은 좀 뭘까요? 그러니까 선처를 호소를 하면서 피고인이 아픈 딸을 극진히 보살펴왔다. 장기간 15년간 그리고 고령이고 가족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법원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고려의 대상이 돼요. 간병살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냥 간병살인이라고 부르는데 간병살인 같은 경우에는 살인이 일반적인 권고 형량이 7년에서 12년입니다. 그런데 간병살인은 이것과 다른 양형을 적용을 해요. 보통은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딸이 아팠기 때문에 딸을 간병을 하지만 보통 간병살인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노령이에요. 근데 본인의 어머니를 뭐 한다거나 간병한다거나 아니면 본인도 노령인데 본인의 배우자를 간병한다거나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보통은 이번과 같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법원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리고 고령이고 가족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피해자도 가족이고 가해자도 가족입니다. 이런 경우는 집행유예를 선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우에도 법원이 참작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변호인도 이러한 선처에 호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보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말이 좀 떠오르는 사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제 하나 내볼까요? 이 사람은 한국인입니까? 미국인입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예, 가수 유승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수 유승준 씨가 2002년에 국적을 포기하고 입국이 제한이 됐죠. 그런데 2015년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비자 발급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적 논쟁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1심, 2심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어쨌든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 열심히 군복무를 하는 장병들이 이제 사기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선고를 했는데 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고법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그 네. 판단이
오늘 나오는데 과연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이제 주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대법원은 1심, 2심을 뒤집어서 이른바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고등법원에 이거 다시 재판해보세요라고 이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오늘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이제 김기혁 아나운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등법원 어떤 판단을 내릴지 혹시 전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오늘 아무래도 이 대법원에서 이번에 이제까지는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에 입국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1심과 2심과 모두 다 그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그 취지를 바꿨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을 형성을 해야 돼요. 왜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없었다는 거죠. 단순히 예전에 입국이 금지됐던 것만을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량 행위가 없었다. 그래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다가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외동포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법상 재외동포는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리도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형평성에 어긋나게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비자 발급에 대해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법원의 취지대로 파기환송심을 그대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근데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바로 입국하는 게 아니라 거부 처분이 위법하니까 예전에 거부했던 처분은 없어지고 이제 다시 유승준 씨가 대외동포의 자격에서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나왔어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이게 때마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의 오늘 그 서울 고등법원의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뭔가 SNS에 영상을 스티브 유라고 표현했는지 유승준 씨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스티브 유가 영상을 올렸다는데 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예, 이틀 전, 그러니까 지난 13일에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네. 드디어 악플러를 만나다 네. 이날을 기다렸다 편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약간 뭐 생뚱맞게랑 뭐 악플러 얘기가 나오네요. 네. 예, 맞습니다. 어떤 의도가 좀 담겨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보신 분들은 한 네. 6분 40초 정도의 분량의 이제 영상인데, 네. 악플러에 대한 생각을 좀 패러디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이 해당 영상을 좀 한번 보시고 아하.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혁 아나운서 제가 눈썰미가 맞다면 저 유승준 씨 말고 이 상대편이 유명한 배우로 액션 배우로 알고 있는데 저 영상을 직접 그러면 같이 찍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영상이 그러면? 아닙니다. 원래 본인이 출연을 했던 그 영화를 재편집을 해서 자막을 단 건데요. 아. 예, 이제 악플러에 대한 어떤 그 본인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있던 영화 장면에 맞습니다. 아하. 이제 비를 맞으면서 상대 배우와 대결을 펼치는 거였는데 네. 여기 이제 자막을 단 거를 보면은요. 네. 이제 유승준 씨가 타격을 받을 때는 상대편이 이제 뭐 받아라 악플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쓰여져 있고 네. 다시 유승준 씨가 이제 반격을 할 때 타격을 할 때는 너도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 거다. 네.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지처럼 이제 악플러를 겨냥하는 듯한 그런 자막을 달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그런 내용도 있다네요. 최진문 교수님. 예. 말이라는 게 아무리 장난 같아 보여도 정말로 사람을 죽이거든. 그래서 조심해야 돼. 뭐 등등의 이제 자막도 이제 저기에 저 장면에 삽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영상을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지금 이해는 돼. 심경은 10분 이해는 되는데 영상을 저렇게 만든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상대 배우로 나온 분, 저게 이제 다른 영화를 찍은 거를 가져다가 지금 그 자막을 단 거잖아요. 네. 그럼 과연 상대 배우한테 그걸 승인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네. 아니 저게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악플이라고 하는 것을 저 상대 배우가 지금 악플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요? 안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거 자체는. 그럼 상대 배우는 저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런 자막이 달렸다고 하면 저기 한국말로 달렸으니까 저분한테 승인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상대방 배우 입장에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쁜 악역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첫 번째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저 영상하고 악플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게 잘 안 와요. 무슨 의도는 알겠는데 본인이 어떤 의도를 했는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냥 악플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뭐 얘기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뷰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모르지만 영화의 한 장면을 가져다가 악플과 싸우는 것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하. 세 번째, 네. 과연 그러면 유승진 씨가 저런 악플이라고 붙은, 물론 저는 유승진 씨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폄훼하거나 이런 말을 쓴 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나 유승진 씨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기 생각을 올리는 것 자체를 다 악플로 본다고 하면 그것도 저는 지나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지금 최진봉 교수님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영상 대체 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유승준 씨가 이에 대해서 뭐 설명 같은 건 가타부터 없어요? 김계관 아나운서 어떻습니까? 설명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은 이 영상 소개란을 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에 본인이 왜 이 영상을 올렸는지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예, 네. 제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더 이상 욕을 먹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욕을 나름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라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닌 제가 한마디 하지 않으면 또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요? 표현을. 예, 네. 많이 이제 꼬았는데 어쨌든 뭐 욕을 가장 많이 먹고 있는 내가 한마디 하겠다 네, 그런 식으로 그런 해석하시면 될 것 것 같고 같아요. 네네. 고난이 덮치면 당신을 진짜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얼어보는 눈이 생깁니다. 혼자 됐을 때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당신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박승매 변호사님, 그러면 이런 글을 남기게 되면 또 다른 반응들이 올 줄 몰랐을까요? 유승준 씨는? 그 반응이 우려됐는지 이 네. 악플과 싸우는 영상을 올린 유승준 씨는 이 영상에 대해서는 선플을 달아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럴게요. 굉장히 네네. 긴 글인데 네. 상한 음식에는 항상 파리가 꼬이기 마련입니다. 네. 맑은 물가에는 귀한 생명체들이 모여들기 마련이지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우면 그 말이 나오는 속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좋은 말, 감사한 말, 살리는 말, 배려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면 우리의 삶도 꼭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사랑합니다. 질감하시고 꼭 선플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네. 글을 남겼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혹시 한국에 못 들어오는 동안 혹시 득도 어떤 도의 경제에 좀 다다랐나요? 어제 글이 좀 뭐 상당히 뭐 의미심장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제 악플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가지고 일부 유명 포털에서는 심지어 연예 기사에 악플 뭐든지 하여튼 댓글을 못 달게 하는 조치까지 네네. 아주 극단적인 조치죠. 사실 표현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네. 그러한 조치까지 내려질 정도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식에 일종의 올라탄 겁니다. 유승준 씨는. 그런데 뭐 본인도 악플로서 틀림없이 피해를 받은 지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 이제 시점에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린 이유가 뭐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나름 의미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이제 자기 자신을 피해자라고 지금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동기를 네. 보면. 그러면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지금 이 사람의 이제 어떤 뭐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과 이제 한국에 입국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일종의 내가 사법적으로 피해를 좀 지금까지 억울하게 당해온 부분이 있다. 나 38살도 넘었고 네. 더 이상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뭐 의무가 없는데 그런데도 방문조차 못하게 하는 건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일종의 피해의식 같은 데가 피해의식이 결국은 이런 영상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네. 나도 고통을 받아왔으니 이제는 정의에 나도 일조하겠다. 네. 이런 식의 어떤 제스처로 보여가지고 제가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을 만일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려면 네. 본인이 군대를 가겠다고 안 가가지고 결국에는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던
젊은 이 남성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이 상대적인 박탈감은 어떻게 하실 건지, 누가 애당초에 피해자였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쯤 돌이켜보는 그러네. 계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요. 부쩍 유승준 씨가, 스티브 유 씨가 이 유튜브 SNS를 통해서 뭔가 소통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커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일 무거운 거 들고 그냥 밀어야 돼요. 제일 무거운 거를 들고 그냥 들입다 밀어야 돼. 그거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고중량이에요. 고중량을 안 치고 힘이 세져서 때려주고도 힘 없어요. 진짜로. 아, 제가 힘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근데 제가 땡기는 힘이 좀 약해. 벤치프레스는 한 145? 한 150? 그냥 저 모습만 보면 최진봉 교수님 그냥 네. 잘 지내고 있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요. 전혀 뭐 생활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한국을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첫 번째. 그냥 이제 영상만 보면 아주 잘 지내고 있고 가족들과도 여행하는 모습도 가끔 또 영상에 올려요. 몸도 여전히 좋고. 네. 그러니까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지금 아까 얘기도 운동하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런 모습 보면 뭐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한국을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지 첫째 그게 의문이고. 네. 두 번째 비자 발급 자꾸 얘기하는데 왜 F4를 신청하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뭔데요? F4라고 하는 거는요. 재외 동포 비자인데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은행 계좌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 주민등록증처럼 이렇게 F4 그 재외 동포증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있으면 한국 사람과 전혀 그 문제 없이 다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국내 경제 활동, 건강보험 혜택 또 미국에 세금만 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미국하고 세금 관련된 트위디가 그 계약이 돼 있어서 네. 한국의 영구 체류도 가능해요. 그러면 본인이 정말 얘기할 때 지금 뭐 F4 비자를 신청할 게 아니라 미국인은 3개월 동안 아무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한국을 와보고 싶다면 그냥 들어오면 돼요. 아하. 왜 자꾸 F4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지 그게 상당히 저는 이제 의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정말 본인 말처럼 자기 자녀들한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면 그냥 본인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3개월은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인들은 다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데 꼭 F4를 저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뜻이 있지 않나 하는 국민들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내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F4 비자 얘기 들어보니까 무늬만 외국인이지 대부분은 전부 그냥 한국인에 그냥 준하는 거 똑같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왜 유독 한국에 이렇게 집착한다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강조하는 거 들어오고 싶어하는 거예요, 유승준 씨는? 유승준 씨는 과거 모 방송사 인터뷰에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한국에 다시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경제적인 목적은 전혀 없다. 연애 활동을 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최근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려는 행보를 보면 꼭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죠. 특히나 대중 연예인이라면 연애 활동을 하면서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갈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본인의 심정대로 즉 본인이 밝힌 의사대로 연애 활동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와서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애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그 행보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F4 비자 발급을 이렇게 요구하는 건 변호사가 추천해줘서 그렇대요. 나이 많잖아요. 본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변호사가 추천해주면 F4 비자 아세요? 유승준 씨, 스티브 유 씨 하면 아 그럴까요? F4 비자 할까요? 본인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냥 3개월짜리 해서 그냥 한국 둘러보고 싶은 거 얼마나 변했는지 둘러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어요. 꼭 F4 비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단미 변호사님, 만약에 오늘 이제 고등법원 판결이 이 대법원 이 취지대로 간다면 LA 총영사에서는 만약 신청 들어오면 그 법원 재판부의 판결 그 취지를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근거가 적합한지 또 거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라는 게 대법원의 취지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영사관에다가 비자를 신청을 한다. 근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미국과 한국은 그 비자가 면제 협정을 받았으니까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게 그냥 여행객으로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여행객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거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어떠한 사회적인 안전이라든지 사회 풍속을 해칠 사람이 있으면은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F4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재외동포와 관련되어서는 이 재외동포는 원래 우리나라의 국적이었거나 아니면 부모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국적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재외동포로서의 이러한 그 비자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재외동포들은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요건이 완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재외동포 비자 같은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게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거절할 수가 있어요. 이 거절의 기간이 만 40세까지예요. 그러니까 41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러한 근거로도 거절할 수가 없고 유승준 씨는 나이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신청을 하면 영사관에서 거절할 근거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4 비자를 계속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요, 오늘 고등법원 판결 좀 지켜볼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좀 전개가 되는지 뉴스파이터가 또 관심 있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